까치발 언론기자실사 진행을 맡은 신흥하달의 김일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까치발을 연출한 권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고 완성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에게는 뭐 되게 오랜만에 작업을 한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 번째 작품이어서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주로 이제 농촌, 그러니까 농민 여성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이 영화도 정말 끝까지 사실 자전적 다큐로 가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절대 나의 일상들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계속 막 고집을 초반에는 부리다가 애초에 영화의 시작은 이제 저는 좀 여성 연대에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미숙아였다는 게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저에게 불안함으로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작품을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원래 이야기는 이제 발달장애 자녀 엄마들이 사실 대구의 성서 FM에서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네트워크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그 대구 성서 FM에 있던 이 발달장애 어머님들의 FM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뭔가 그러면은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그렇게 좀 어머님들을 만나 나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달장애 어머님들의 팟캐스트 다큐 혹은 인터뷰 다큐를 처음에는 기획했다가 점점 이제 제가 왜 이 엄마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고 왜 그렇게 많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가 계속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보는 영화들은 어쨌든 다큐멘터리에서 사실 관객에게 가장 많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감독이 왜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러한 시선들의 이야기들을 저에게는 좀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이 엄마들의 삶이 궁금하고 이 엄마들을 통해서 내 불안감을 왜 답을 찾고 싶었을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저의 이야기들에 더 많이 다시 밖으로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집안으로 또 다시 카메라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오히려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저의 가족과 저의 이야기가 좀 더 내밀하게 들어갔던 과정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권은정 감독님은 첫 작품 첫 장편이 2004년인가요? 네, 농가일기가 농가일기 2004년이고 2010년도에 이제 땅의 여자가 개봉을 했었고, 네, 2009년. 네, 9년 이제 다 5년, 10년 계속 늘어나. 그러다가 이제 거의 10년 넘게 넘게. 까치발 들고 나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농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들을 담다가 10년 넘게 만에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근데 이제 기획 의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전적이고 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점점 흘러갈수록 이렇게 이제 아까 부모님 이제 부모 모임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영화들이 이렇게 관계수가 확대되고 있고, 사적 다큐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 다시 봐야 되나라고 하는 연대의 틀까지도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여전하구나 감독님의 관심사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진짜 한 가지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궁금한 거는 아이와 이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분들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영화는 좀 가편 편집의 단계도 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나 여성영화제도 사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었고, 그러니까 그 개봉까지도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이제 뭐 사실 남편과 저희 아이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가졌던 어떤 이제 좀 걱정이나 두려움들은 좀 많이 희석된 시간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듀 아빠에게서는 사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가정들 안에서의 저의 모습들의 변화들이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뭐 아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감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 안에서 되게 이 영화가 가지는 위치가 듀 아빠 입장에서도 단순히 나의 내밀함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영화의 무게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차마 개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많이 논의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상영하고 나서 이제 계속 가정 안에서 이 영화가 어떤 내밀한 우리 가족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겪게 되는 여러 갈등들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이게 개봉할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게 되게 고맙기도 했었고, 저희 아이는 전체를 다 보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일부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자기가 영화에 나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텍스트에서 우리 아이가 가진 어떤 장애라는 불안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가 사실은 지난번에 프리뷰 개봉 전에 이제 프리뷰 자막 작업 때문에 다시 프리뷰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보고 나서 엄마 그럼 내가 장애인이야? 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 너무 이제 약간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이 영화가 가지는 어떤 파장력이 가끔은 제가 감독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좀 감내해야 되는 지점들 이런 게 되게 많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이 영화가 물론 이 영화가 그 아이가 장애다 장애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아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비춰지게 되는 아이에게 가지는 필터가 저는 되게 많이 미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모습이 아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시절에 제가 겪었던 가정들을 하나의 엄마가 너를 계속 사랑하고 싶었던 어떤 이유에 대한 일기장처럼 아이가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서 좀 미안한 지점들은 여전히 있죠. 네, 그게 조금 지금 솔직한 마음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오늘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지난 얘기를 하다가 지금과 그런 엄마나 장애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랬고 가슴 아팠고,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뭐 장애에 대한 영화라기보단 저희가 편견에 대한 영화라든가 다름을 인정하자, 다른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거라고 머릿속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런 질문을 받고 내지는 실제 어떤 당사자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머리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야 이거는 그 친구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봉이고 뭐고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엄마였다가 이제 아내였다가 또 나름 뭐 일도 해야 되고 결국은 또 딸아이를 어떻게든 잘 딸아이 건강한 미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뭐
이뤘다가 결국은 되게 감동적이게도 엄마에서 딸로 이제 딱 프레임을 이제 바꿔버리면서 자기의 과거, 자기가 딸이었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순간이 저는 그러면서 어머님 나오시고 이런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고민의 틀거리들을 바꾸게 되면서 느끼시는 어떤 감회라든가 아니면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드러내면서 했던 추가적으로 영화에서 다 말 못하셨겠지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네. 그,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긴 제작 기간 동안 사실 되게 많이 자충우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자전적 다큐로 애초에 기획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는 엄마들의 이야기에 더 중심을 좀 맞추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내재된 저한테 질문이 있었죠. 이 까치발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딸아이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엄마이니까 이 아이의 다름지 않도록 계속 그 정상성으로 아이를 계속 넣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저에게 강박관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을 만나 나가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엄마들의 불안이 저한테로 또 전염되면서 가족에게 또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엄마들이 주는 인터뷰가 또 위로가 돼서 또 가족,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가 그냥 극영화 픽션처럼 그 감독과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위치의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라 되게 불분명하게 계속 이 영화 제작 기간을 가지면서 저한테는 카메라가 되게 폭력적이 됐고 한편으로는 되게 그걸 바라보는 필터도 됐던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엄마들의 인터뷰 안에서 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장애의 경중이 뭐 예를 들어 무겁다, 장애가 어떻게 무거울수록 엄마의 삶이 팍팍하고 힘드냐, 혹은 뭐 장애 경계가 뭐 가볍다고 해서 엄마의 삶이 가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되게 50여 명의 어머님들이나 뭐 그 아버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그게 아이를 떠나서 자기 자신이 살았던 어떤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그래서 결국 다시 저에게로 카메라를 돌리게 됐고 저에게로 이제 답을 찾게 됐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유달리 우리 아이의 까치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그건 결국 제 불안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불안은 어디서로부터 왔을까? 그걸 되게 추적하면서 엄마에게로 갔던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엄마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하고 가졌던 그 애착의 관계, 사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대부분의 모녀들이 갖게 되는 그런 그 애착의 관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을 갖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에 여러 가지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정도는 정리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계속 제가 다시금 저희 아이에게 똑같이 투영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라는 계기를 통해서 또 엄마와 이야기를 하게 됐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단순히 영화를 떠나서 이 영화의 이 가정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제 삶이 변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끼게 됐던 지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실 저희 엄마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새 많이 좀 그런 매체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가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되게 저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폭력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더 이후에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초반부터 너무 진지한 얘기해가지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영화를 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보셨는데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영화를 개봉하시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시고 허락을 그냥 딱 그 딸이니까 딸이 하는 거를 어떻게 딸이 하는 걸 막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역시 그 엄마의 최대 강적은 딸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이제 영화의 인물들 중에 이제 어느 순간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그 처음에 어머님들만 나오다가 어머님들 두 분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같이 자기 자식 애들이랑 같이 뭐 등교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금방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실제 그 장애 아이를 둔 가족 내지는 어머님들의 좀 실제적인 삶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지금도 개봉하고 있죠. 학교 가는 길 뭐 이런 걸로 보긴 하는데 그거는 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그분들의 실제적인 삶, 좀 생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그 저도 영화 보면서 뭐 별반 또 다르지도 않잖아요. 뭐 보통의 사람들이랑 근데 이제 어떤 저 또한 이제 편견을 굉장히 갖고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냥 불안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연민 같은 것들을 일단 필터링을 갖고 보는데 보면은 이제 뒷부분 보고 그러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거기 쭉 나오는 그 가족들의 삶들을 보면서 실제 진짜 그 감독님 말고는 다른 분들은 감독님이 아니고 이렇게 사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견뎌내면서 잘 살고 계신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거기 나왔던 팟캐스트 이제 하셨던 분들의 실제적인 그 뒤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그거는 이제 요새는 그 장애와 비장애 떠나서 사실 더 점점 더 이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들이 경제적으로 더 독립하기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자립해 나가는 가정 안에서 이 독립돼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그게 결국은 이제 계속 가족의 문제로 되는 거는 결코 뭐 장애자녀 부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0대의 뭐 실업이나 빈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독립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가족과의 관계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립인 거죠. 아이들의 자립. 그래서 지금 학교 가는 길 같은 게 되게 의미 있는 이유들이 적어도 이 아이들이 계속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가 엄마 말고는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지점도 있고 또 한편 이제 학교가 그 긴 기간 테두리 안에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사실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몫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은 이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아이들이 한 2, 3년 정도는 또 이제 그 성인이 됐어도 학교 안에서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게 끝나면 정말 없는 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계속 그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전공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과가 2년 정도가 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가장 그 불안함이 제일 크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진아쌤 아이도 고등학교. 유진쌤 아이도 고등학교, 진아쌤 아이는 전공과여서 일종의 유예 기간인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회적 그 관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어머님들 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6월 달에 이제 꿈고래 부모 놀이터 임신아 대표님 한번 저희랑 같이 사회를 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도 이런 이제 아이들을 그냥 정말
발달 장애인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격리하는 요양이나 시설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를 제일 많이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서 얘기했지만 뭐 다른 장애가 아니라 다른 게 뭐가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안 되려면 사실은 달라도 문제가 안 되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름이 존중되고 인정되고 그럴 텐데 그 다름이 이제 존중되고 인정되려면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이미 이제 달라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달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다고 해서 실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당장 다 해결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제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일상들을 풍부화시킬 거냐, 그리고 일상들 안에서 그 친구들이 진짜 편하게, 다루면서 편하게, 실질적인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겪거나,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냥 선언적으로 편견 없는 세상에서 차별 없이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고, 그 심리적 기저안에는 뭐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영화인 것 같아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연합뉴스 강예라입니다.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엄마 우정이 이제 딸에 대해서 느끼는 이제 죄책감이나 책임감, 이거는 꼭 장애 아이가 아니라도 네. 엄마들이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갈 것 같은데요. 이제 감독님 영화만 봤을 때는 이제 감독님은 좀 어느 정도 한결 편안해지신 그런 좀 압박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이제 엄마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랑,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발달 단계에서 분명히 아이한테 보이는 징후는 좀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엄마가 느끼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참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동육아하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저희 까치발 통해서 공동체 상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젊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제 발달장애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나 혹은 뭐 교육적인 걸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좌충우돌하는 가정들 안에서 결코 그러니까 엄마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 던질 때 사실 제가 제일 오히려 잘 몰랐던 지점이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저도 그렇겠죠. 저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엄마들을 막 만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어떤 특징의 유형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를 사실 엄마들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정말 더 발달라서 혹은 더 느려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말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느꼈던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뭐냐면 가장 많이 의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건 거예요. 아유, 그때 오셨어야 되는데 그때 놓쳐서 그랬다고. 근데 그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엄마로서 왜 그걸 미처 보지 못했냐가 이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한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진짜 가장 정확한 건 아이를 낳으면 AI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살아가는데 아이에게 네가 정말 내가 엄마 더 빨리 캐치해서 너를 힘들 수 있는 장애 세상이 아니라 비장애 세상으로 내가 더 노력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회들은 지금 봤을 때는 결국은 네가 엄마로서 죄책감을 계속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뭐 꼭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어떤 행동 발달의 문제도 결국은 엄마가 어떻게 케어했느냐. 이게 진짜 물론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기전을 계속 너의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사회적인 관계들에서의 가장 큰 건 가족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저는 엄마가 되게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도 행복하고. 근데 그게 결코 그 어떤 죄책감이나 그 불안 속에서는 행복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놓쳤지라는 질문을 계속 갖게 되면 저는 그거는 정말 계속 아이야 엄마 둘 다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까치발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기까지 10년이 걸렸던 이유는 어떤 장애든 어떤 다름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요새 어떻게 보면 더 헬리콥터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좀만 달라지면 이 아이가 세상을 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엄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과학적 기술 시스템의 발달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냥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네가 다 알아야 돼? 어차피 우리는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갈 때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마냥 불행하고 행복한 건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좀 확장될 필요들은 저는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엄마들에게 이 죄책감을 주는 사회, 뭔가 기술과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걸 더 빨리 취사 선택해야 되는 이 사회가 뭔가 사회가 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시선들 안에서 좀 다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코 그게 어떤 정보적 빠름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어머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거예요. 예, 또 다른 제가 뒤에 포스터 보니까 뒤에 까치발로 서 있는 모든 딸들을 위한 영화에서 왜 아픈 아이들 엄마 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텐데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혹시 그 딸이 자녀에서 그 딸이 아니라 이제 케어하는 불안함을 느끼는 엄마를 의미하는지 궁금.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국은 저희는 하나의 위치일 수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또 모든 분들이 다 어떤 관계성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딸이라고서 어리다거나 혹은 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린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 불안한 까치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그것들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 슬로건은 저희 이제 시네마다 직원들과 많이 고민한 끝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모았던 게 결코 그게 어떤 누군가의 딸 혹은 불안한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하나의 다양성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 위치 속에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까치발로 서 있는 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 아까 나온 말 중에 이제 죄책감이라는 말이 사실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전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완전 무결한 것에 대한 전제를 두고 생겨나는 게 죄잖아요. 죄책감인데 이건 사실 원래 이제 이게 그 동양에는 없는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이고 이래서 그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딨고 다 알고 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취선택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그래야 된다. 최소한 엄마는 자식들한테 그래야 된다. 그런 존재여야 된다. 엄마는
무결점에 신과 같은 존재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일단 문제인 것 같고, 그 오히려 그걸 개인이나 가족에 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시스템이 이제 관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큐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지구에 이런 건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 지금도 까치발을 계속 지금도 하죠. 네. 지금도 하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치료의 개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특성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죠. 네. 네, 이제 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대사에 좀 나오지만 이제 이게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이제 친구들 만나게 되고 어떤 커뮤니티나 관계 속에 놓여지는데, 거기서 그 까치발이라고 하는 어떤 다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두려운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지내면서 어떤 생활하는데 까치발 때문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뭐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앉아서 많이들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초반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 제가 볼 땐 다 결국은 외형적인 특징보다도 결국은 그 친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모르겠어요. 여자애들 사이에서 어떤 내밀한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따돌림이라든가 여러 갈등들이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갈등과 막상 그 또래 집단에서 느끼는 또 갈등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것도 되게 보고 싶네요. 좀 성장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서 나레이션 왜 까치발 사실 저희 아이가 너무 이 동화를 좋아해서 이거를 메타포로 쓰겠다고 원래부터 가졌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글을 모를 때 이건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 버전은 아이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녀 루시의 이야기가 그 마녀가 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로 이제 화자로 나레이션을 넘겼는데 그 영화 이제 보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지우가 이제 엔딩에서 루시 테마 얘기를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에 예, 정말 목소리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또 지우의 모습으로 지금 또 살아가고 그러니까 영화와 사실 물론 극영화라면 정말 다르게 구분하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라도 지금의 저와 그 영화 안에 저는 좀 많이 엄마로서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와 저희 아이도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의 힘을 좀 믿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커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믿지 못하고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나중에 드니까 현문처럼 들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체성의 강인함을 그러니까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 것처럼 이 친구가 까치발을 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때까지 사는 모습들을 쭉 볼 수 있었다면 또 굉장히 다른 의미나 다른 생각들이 많겠다라고 해서 기대되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계속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회는 이 친구를 또 어떻게, 또 가족은 이 친구를 어떻게 보듬어 안으면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팝콘뉴스 권현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일단 영화 정말 잘 봤고요. 페이퍼에 이제 뭐 부부싸움 같은 걸 하는 많이 내밀하고 사실 덜어내고 싶었을 장면들도 이제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이제 넣으신 이유가 일단 나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고자 했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럼 이게 이제 관객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기를 바라시거나 어떻게 전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장면 넣으셨는지 그 점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되게 선정성, 그러니까 이게 되게 두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부싸움과 이제 저희 아이한테 했던 어쨌든 언어폭력은 정말 되게 영화가 내부 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빼야 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폭력적인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굳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엄마이기 전에 이제 뭐 아내이기 전에 감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뭐 관찰 예능처럼 자극적인 소재를 넣어서 관객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겠다 이 얘기는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편이 3번, 4번, 5번 바뀌는 과정에도 저는 이 두 개는 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뺄 수 없었던 지점이 뭐냐면,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애초에 저의 자전적 다큐로 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의 균형 면에서 우리의 이야기야, 인터뷰의 이야기의 시작점은 사실 엄마들의 이야기가 시작과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이제 영상을 내부에서 이제 저도 이제 워낙 그 자전적 다큐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관객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엄마들의 인터뷰 너무 좋은데 나와 너무 달라, 내 삶과 너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터뷰의 순간에 너무 같이 있을 때 그 위로되기도 하고 공감됐던 지점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감독으로서 가지는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게, 사실 이분들을 얘기하는 거 정말 다 명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지부진하고 그 어려웠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자기 안에 답을 찾아서 얘기하는 인터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순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 그 좋은 말인 거 알겠지만 난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혹은 난 지금 너무 불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게 되게 남 얘기처럼 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걸 또 반복해서 영화로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지의 그 어려웠던 그 갈등의 과정들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어쨌든 저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하나의 마음의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 정리되기까지 사실 이 영화와 같이 제 인생도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안에서 느꼈던 아이에게 정말 괴물처럼 보였던 지점들이나, 그것들을 또 남편과 같이 갈등을 했던 것들은 사실 저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다 수십 번, 수백 번 겪고 있는 거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겪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까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또 저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좀 더 그 어머님들의 인터뷰와 그 얘기들이 좀 더 관객들과 같이 이야기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선 더 싸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PD님이 그만 넣자 그랬을 정도로 그랬던 지점들이 있는데, 이걸 되게 재밌는 거는 뭐라 그러죠?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거 되게 싫은데, 그 기혼 여성분들의 그 감독님들이나 대부분 모니터했을 때 이 정도 너무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우리는 너무 부부싸움이 끝나도 정말 싸움이었고 부부의 관계는 정말 원만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게, 야 이렇게 싸우는데 둘이 이혼을 안 했는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에 우리 아직은 잘 결혼해서 살고 있다 보여줘야 되겠다는 게 또 오히려 있었을 정도로 좀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의 파장의 힘은 또 달랐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영화 처음에 예전 편집본을 보고선 둘이 헤어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어진 게 분명한데 이게 헤어진 게 잘 안 드러나네?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지내시고 살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지. 그 사실 부부싸움이나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어렸을 때 뭐 저희 어머님 보거나 뭐 저 경험을 비추더라도 글쎄 저 정도는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인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치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따뜻하고 이랬던 게 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그 이제 장애 뭐 다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치발로 서 있는 모든 딸들을 위한 뭐 영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진짜 장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딸로서 한 여성이 딸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의 그 어려움 내지는 살아간다는 것에 뭐 고통 그러면서 또 느끼는 어떤 그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는 뭐 K 장녀이 아니면 감독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영화가 장애 이런 프레임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요즘 젊은 그 여성들 지금 이들한테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여기 이 자리까지 사실 되게 수많은 지금 영화들은 개봉되고 있고 되게 많은 이슈의 영화들이 있고 또 이야기될 영화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까치발이라는 너무나 작은 영화잖아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이 나온 이쁜 여성이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좀 보러 와주신 분들 기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얘기를 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관객들과 만나는 가장 제 1차의 그 플랫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의 감독으로서의 바람은 그 가장 간단하게는 장애냐 비장애냐 이게 가장 그 프레임으로 이야기되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넘어선 기자님들 또한 누구의 아이의 아빠일 수도 있고 아이의 엄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구 아이의 아들이고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내가 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제가 뭐 충분히 못 담았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상영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관객분들이 자신의 내밀한 가족의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이야기, 혹은 아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저한테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 까치발의 얘기를 통해서 하셨던 게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행복함을 느끼는 건 물론 어떤 일의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사랑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제가 엄마에게 끊임없이 자랑스러운 딸이 되지만 사랑받는 딸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혹은 아이의 까치발이 해결되면 이 아이는 사랑받는 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좀 다름에 대한 가졌던 좀 편견이나 혹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얽매왔던 어떤 나의 그 관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서 함께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6월 3일날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기자시설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시사회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될 텐데요. 감독님 앞으로 계획이나 뭐 다음 작업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없으시죠? 물론 이제 이 영화가 물론 얼마나 많은 관객들과 만날지 모르 특히 지금은 사실 OTT가 많이 변하고 1인
이제 극장보다는 사실 되게 자기 안의 공간에서 많이 영화를 보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글쎄요, 저는 좀 이게 이 영화가 물론 얼마나 많은 자기 그 삶에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촉매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작은 촉매제라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돌아보는 과정들이 됐고, 그게 약간 영화가 그걸 통한 공론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꼭 굳이 다음 작품에서도 영화 감독이 필요는 없겠다. 이게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좀 우리를 올감했던 나는 이래야 돼라는 이런 규정과 관념들을 좀 빼고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